최근 환율이 1,400원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쓴 책에서 달러를 사야 한다고 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는 1,400원까지 올라갈 거는 예상을 못했고, 최대 1,350원이 한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을 넘어섰습니다.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되면 달러는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요.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되면 서민들이 생활비 상승을 가져와서 정부의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을 반드시 잡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지금 저는 그 미국 달러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미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경우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은 그 환율입니다. 미국은 모든 생필품을 수입에 의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플레 때문에 수입품들의 가격이 오를지라도 미국이 달러를 강하게 가져가면 수입품의 그 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중국에서 어떤 물건을 수입을 해도 그 물가가 인플레 때문에 오른다 할지라도, 그 물건 값이 오른다 할지라도 달러가 강해지면 실제 미국의 소비자들이 사는 가격은 오르지 않은 가격으로 사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그 물가 상승의 압력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플레가 발생이 되면 달러를 강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인플레가 발생되면 연준에서 금리를 올립니다. 그러면 신흥국들은 항상 그 곤란을 겪게 됩니다. 1970년대에 그 미국이 금리를 올리자 남미의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가 국가 부도 사태를 맞았고요. 1990년대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자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같은 동남아 국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도 IMF 외환위기를 겪었습니다. 2008년 리먼 사태 이후에 그 미국 경제가 회복되면서 금리를 올리자 그 당시 남유럽의 그 그리스와 같은 남유럽의 국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마다 항상 신흥국들은 경제 위기를 겪어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안전자산 선호 심리 때문에 달러가 강세를 보입니다. 금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쓴 책에서 저는 2023년이면 아마도 신흥국들에게 경제 위기가 올 것이라고 썼는데, 2023년까지 가지 않고 금년에 이미 스리랑카나 남미의 일부 국가들에서 경제 위기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달러 강세가 계속되다 보니까 1998년 IMF 외환위기를 배경으로 한 국가 부도의 날이라는 그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영화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그 설명을 드리고, 그 당시 우리나라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외환위기의 가능성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국가 부도의 날을 보면은 IMF는 우리나라에 6가지 그 선결 조건을 제시합니다. 선결 조건이라 하면 이 선결 조건을 우리나라가 무조건 받아들여야 협상에 임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조건들입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선결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금리를 30%까지 올린다. 둘째, 자본시장을 개방한다. 셋째, 외환 보유고와 금융기관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한다. 네 번째, 금융기관의 즉각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다섯 번째, 기업의 지배구조를 즉각 개편한다. 여섯 번째, 구제금융을 받는 즉시 노동시장을 유연화한다. 그러자 한국은행 통화정책팀장인 한시연은 금리를 높여 기업을 도산시키고 자본시장 개방으로 투자를 쉽게 해서 적대적 인수합병을 통해 도산한 국내 기업을 외국 기업이 손쉽게 인수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라고 항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IMF와 협상을 하는데 왜 미국 재무부 차관이 같은 호텔의 같은 층에 머무는지를 따집니다. 그러자 당황한 IMF 측에서는 한시연 팀장을 협상팀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 한시연 팀장의 말은 IMF의 그 정곡을 찌르는 날카로운 지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익 규제를 풀고 국내의 그 독점 구조를 해체하는 등의 이런 정책은 외환위기의 본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가 이런 그 무리한 요구들을 한 것은 IMF가 우리나라의 경제 그 회생보다는 그 미국과 일본 등 그 선진국의 그 이해관계에 훨씬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미국의 재무장관은 로버트 루빈인데, 로버트 루빈은 골드만삭스 회장 출신으로서 금융과 기업의 시스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의 외환위기는 미국이 한국 경제를 미국이 원하는 대로 요리하기 좋은 결호의 기회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그동안 한국 정부가 반대해서 관철시키지 못했던 그러한 여러 요구 조건들을 관철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IMF를 압박한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IMF의 조치 때문에 우리나라의 금융과 산업에도 상당한 구조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첫째, 미국의 은행들을 한국에 설립할 수 있게 되었고, 둘째, 외국 기업들이 보유할 수 있는 한국 상장 기업의 지분은 26%에서 50%로 상향 조정되었고, 셋째, 외국인 개인이 보유할 수 있는 기업의 주식 지분은 7%에서 50%로 늘어났습니다. 넷째, 수입선 다변화 제도, 무역 관련 보조금 폐지, 수입 증명 절차의 간소화 등이 시행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그 미국과 일본을 대신해 IMF가 우리나라에 요구한 것들입니다. 어쨌든 IMF의 그 선결 조건에 의해 그 우리나라 정부는 통화를 긴축했으며 이자율도 30%에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높은 이자율과 수요 긴축을 견디다 못해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도산했고, 그러자 외국의 정체불명의 그 펀드들이 이렇게 도산하는 한국의 우량 기업들을 헐값에 주워 담기만 하면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피땀 흘려 이룩한 그 우리 부가 외국으로 손쉽게 넘어갔고, 그 당시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서 그 체념을 했지만 사실 꼭 어쩔 수 없는 일인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모범 답안은 그 당시 말레이시아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말레이시아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극심한 외환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의 그 마하티르 총리는 IMF가 제시하는 프로그램을 우리나라와 달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금리를 올리고 소비를 줄이면 성장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IMF의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그 각종 고금리하고 수요 감축 정책은 그렇지 않아도 그 힘든 기업들의 매출만 감소시킬 것이고, 그러면 문제없이 돌아가는 기업들도 재무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마하티르 총리는 그 말레이시아를 외환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는데, 그 답을 중국과 대만에서 찾았습니다. 즉 마하티르 총리는 그 중국과 대만에는 있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 즉 한국이나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나 태국에는 없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대만은 아시아 외환위기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경제가 끄떡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마하티르 총리는 그 열쇠를 찾았는데, 그것은 바로 자본 이동과 외환거래에 대한 엄격한 통제였습니다. 그래서 1998년 9월 1일 그 마하티르 총리는 그 해외의 링기타 거래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링기타를 가진 그 외국인은 국내로 들어와 거래를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통제 자체가 그 지나치게 엄격하지는 않았습니다. 투자로 얻은 이익을 본국으로 보내거나 자산을 매각하려는 투자자들은 여전히 돈을 가지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 마하티르 총리의 그 조치는 그 국제적인 공분을 샀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거부하던 그 중앙은행 총재도 사임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그 말레이시아의 그 자본 통제를 두고 거대한 계산착오라는 그 제목의 기사에서 말레이시아는 앞으로 암흑 속에서 헤매는 불행한 시비로 접어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는 사이 말레이시아의 경제는 서서히 살아났습니다. 그가 고안한 그 자본 통제는 외환 그 붕괴 사태를 막았고 말레이시아 경제를 서서히 다시 살아나게 했습니다. 심지어 후에 IMF조차도 이를 인정했는데
자본 통제가 취해진 1년 후 IMF는 자본 통제 체제는 많은 연구자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낳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마하트리 총리는 말레이시아가 IMF 구제 금융을 받지 않았으면 사라져버렸을 수많은 기업과 국가의 부를 지켜낸 것입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IMF 체제가 들어간 1997년 12월 이후 중소기업이 하루에 100개씩 부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알만한 기업들만 봐도 12월 5일 고려증권을 시작으로 해서 한라그룹, 쌍용자동차, 동서증권, 청구그룹, 나상그룹, 극동건설, 거평그룹, 삼양식품, 파스테르, 대농그룹 등이 전부 부도가 났습니다. 심지어는 대학으로는 당국대학교가 처음으로 부도가 났고 후에 대우그룹까지 공중분해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은행, 외환은행 등 산업의 핏줄인 은행까지도 사실상 부도가 나서 외국의 사모펀드의 경영권이 넘어가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8년 그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터져 금융위기가 왔을 때, 그리고 또는 2020년에 코로나19 사태가 왔을 때, 만약 미국이 금리를 30%까지 올렸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3, 4% 수준까지 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이 난리인데 30%까지 금리를 올렸으면 미국 경제는 완전히 박살이 났을 겁니다. 자, 미국은 2007년 금리가 5.25%였는데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자 금리를 0%로 낮췄습니다. 또한 당분간 금리가 낮은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해서 금리가 당분간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고, 금융기관이 정부로부터 직접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연방준비위원회는 직접 대출자에게 자금을 빌려주기로 해서 제너럴 일렉트릭이나 시티은행 등의 상호보험을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재무부 장기 채권을 최대 3천억 달러까지 매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때는 이보다 훨씬 더한 정책을 폈음을 여러분들은 모두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에게는 IMF 때 금리를 30%로 올리라고 한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사업을 잘 하고 있는 기업들도 금리가 30%까지 치솟으면 도저히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부실 기업뿐만 아니라 우량 기업들까지도 높은 이자율과 수요 긴축을 견디지 못해 모두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면 론스타와 같은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 외국계 펀드들이 이렇게 도산한 한국 우량 기업을 그냥 주워 담기만 하면 돈을 벌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것도 IMF의 요구 조건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계 펀드들이 우리나라의 우량 기업을 헐값에 사들인 후에 마음대로 정리해고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리에는 실업자들이 넘쳐났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IMF 외환위기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또 IMF와 같은 그런 이율 배반적인 국제기구에 우리가 놀아나서도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금융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공부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이 영상을 만들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당시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대가로 우리는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외국계 사모펀드들이 하이에나처럼 먹이를 찾아 헤매는 각축장이 되어버렸고, 외국 펀드들은 우리나라에서 돈을 버는 데만 혈안이 돼갖고 국민들의 정서 같은 거는 전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런 비정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그 당시 우리나라는 완전히 외국계 사모펀드의 세상이자 그들의 천국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당시 외국계 사모펀드인 칼라힐의 한국 사무소 직원이 미국 월스트리트의 친구들에게 쓴 이메일을 간단히 소개하고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메일의 제목은 나는 왕처럼 살고 있다인데 이정아님이 쓴 투기자본의 천국이라는 책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나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방 3개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어. 왜 방이 3개나 필요하냐고? 좋은 질문이야. 안방은 나와 뜨거운 영계들이 앞으로 2년 동안 뒹굴 퀸 사이즈 침대가 있는 곳이지. 2번째 방은 내 영계들 위한 할렘이고, 3번째 방은 너희 바람둥이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 머물 곳이야. 이틀에 한 번 그리고 주말마다 한국 최고의 클럽과 술집에 가는데 바이사이드 업무를 다 배우면 날마다 가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
밤마다 여자들에게서 만나자는 전화를 받고 한 번 나가면 적어도 3명의 영계가 우리 집에 오고 싶다고 달라붙어. 은행가들에게서 이런저런 사업 제안을 받고 있는데 이들은 골프, 최고의 저녁 식사, 술집 접대 등 나의 변덕스러운 취미를 모두 충족시켜주지. 나는 이곳에서 왕이야. 그러니까 너희 바람둥이들은 나와 연락을 끊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감사합니다.